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오늘은 PBR이란 무엇인지 아티스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관점에서 PBR 프로젝트에 참여 시 이해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녹화에 앞서 저희 집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고 또 고양이 2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 관계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3D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PBR에 관심 있는 2D 아티스트들도 시청을 하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3D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하기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해 몇 가지 기초적인 팁과 함께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엔진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아티스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리기반 렌더링의 핵심적인 개념 이해와 같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바라는 분들은 시청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에픽게임즈에서 설명하고 있는 PBR의 기본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PBR, 피직 베이스드 렌더링, 물리기반 렌더링이란 빛이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쉐이딩 및 렌더링 기법입니다. 다른 말로 PBS라고도 합니다. 또 PBR을 사용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표면 특성을 만들 때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정확한 공식에 근거를 둔 방법론이자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라이팅 조건에서 에셋이 훨씬 정확해 보입니다. PBR 워크플로우는 일관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여기 말고 다른 문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언리얼 서밋 다시 보기, 전국 투어, 언리얼 엔진 콘텐츠 제작 쪽에 보면 이렇게 예전에 사용하던 퐁 쉐이딩과 PB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크레엔진 3 때 이미지와 크레엔진 5 때 이미지를 단순 비교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어서 하단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빛의 흐름을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렌더링하기 위한 기법, 포토 리얼리즘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함,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보다 사실적인 렌더링을 구현.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것은 뒤에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부분, 베이스 컬러, 스페큘러, 메탈릭, 러프니스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이론적인 접근 말고 제가 잠시 뒤에 직접 만든 레벨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레넬을 설명하고 계신데 프랑스의 물리학자 프레넬의 이름을 딴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초보자들은 저게 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 림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프레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아티스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그냥 그런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광원과 물체의 표면 각도와 바라보는 눈의 위치가 일직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00% 물체 표면에서 빛이 반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쉽게 예제로 설명이 더 되어 있어요. 흔히 벽돌은 매우 매트한 재질이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광원을 밑으로 내리니까 빛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는 당연히 빛이 나는데 광원을 내리니까 더 밝게 빛이 나고 있죠. 또 종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빛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광원을 내리니까 이렇게 빛이 나고 있어요. 이 문서에서는 방금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넬 현상도 언리얼 엔진 4에서 항상 기본으로 쉐이딩 연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리플렉션. 이 리플렉션도 언리얼 엔진 4에서 항상 기본으로 쉐이딩 연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사 강도가 높을수록 확산, 산란 강도가 낮아진다. 확산 및 반사, 산란 강도가 표면에 떨어지는 광선의 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PBR에서 구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리플렉션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긴 한데 처음 접하는 아티스트 관점에서는 이해가 쉽지는 않죠.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것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이 리플렉션이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PBR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쉽게 말해 물체가 받는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친 표면을 가진 물체는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보다 더 어둡고 더 퍼져 있는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것이고
표면이 부드럽고 반사적인 물체는 거친 표면을 가진 매트한 물체보다 더 밝고 강한 하이라이트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면이 거친데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에픽게임즈에서 설명드린 것에 보태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아티스트 관점에서 이해가 쉽도록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PBR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실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지 과장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쁜 것과 사실적인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과장된 예전 방식의 렌더링이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언리얼 엔진 4의 PBR에서는 각각의 텍스처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디퓨즈 텍스처의 재질과 라이팅 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어요. 이전처럼 디퓨즈 텍스처를 잘 만드는 사람이 인정받던 시대는 이제 저물었어요. 다시 말해 이제는 언리얼 엔진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두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몇 마디 더 언급을 하자면 알베도 텍스처에 이렇게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는 넣지 마세요. 알베도에는 이렇게 표면의 색상 정보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재질의 질감은 러프니스와 메탈릭 텍스처에 넣어주세요. 예전 스페큘러 텍스처처럼 러프니스 텍스처에는 물체의 엣지를 더 밝게 그려줄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물체라고 해도 표면의 거칠기는 대부분 일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러프니스 텍스처는 이전 스페큘러 텍스처가 반전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러프니스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 정보를 마스킹하는 거예요. 절대 물체의 엣지를 더 밝게 빛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여기 이 부분처럼 알베도에서 벽돌의 색상이 다르다고 다른 러프니스 질감을 갖도록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재질의 물체에는 비슷한 러프니스 값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쁘게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스페큘러 텍스처를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제작하던 습성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쁘게 보이면 장땡이지 뭐가 그리 엄격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예쁘면 좋죠. 하지만 사실적인 건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O 텍스처 역시 이제는 물체의 아래가 더 어둡고 위가 더 밝게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빛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 이전처럼 그림자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과장된 표현은 하지 마세요. 스페큘러 텍스처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스페큘러 텍스처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물체는 스페큘러 값이 0.5에서 0.3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언리얼 문서에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쪽 페이지에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언리얼 엔진 4 프로젝트에서는 마스터 머터리얼에서 스페큘러 값을 0.5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따로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게 값을 빼놓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페큘러를 이전 언리얼 엔진 3 때처럼 따로 텍스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별로 텍스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언리얼 엔진 4에서 제가 만든 레벨을 통해 알베도, 메탈릭, 러프니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일단 먼저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대충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떤 특정 레벨에 에셋을 올려놓고 그 레벨에서 내가 만든 텍스처가 예쁘게 보이는지 관찰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절대 비추합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이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텍스처를 알맞게 꽂고 각각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텍스처가 올바로 제작되었는지 관찰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메뉴 탭에서 창을 눌러보시면 프리뷰 씬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뷰 씬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디렉셔널 라이트 강도를 3에서 5 정도로 주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스카이라이트는 0.5에서 0.7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후 키보드 L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옮기면 라이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배경 IBL 이미지와 라이트 각도를 적절히 맞춰 주시고요. 그림자는 약 45도 정도로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 뒤 카메라를 돌려보면서 이렇게 광점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 바닥은 잠시 가려주도록 합니다. 이제 쉐이딩이 올바로 동작하는지 관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텍스처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엉망으로 만든 것이니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텍스처 프로퍼티에서 각각의 텍스처들이 올바로 임포트 되었는지부터 체크를 해주세요. 알베도 텍스처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세팅 값들이 올바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텍스처를 임포트하면 대부분 기본 세팅 값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use 레거시 감마 부분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체크하면 텍스처가 살짝 짙어지면서 선명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알베도 텍스처는 이 옵션을 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알베도 텍스처를 살짝 물 빠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리니어 텍스처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텍스처 그룹과 sRGB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리니어 텍스처들은 sRGB가 꺼진 텍스처로 엔진에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체크박스가 꺼졌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리니어 체크가 된 상태인 텍스처들을 한번 꽂아볼게요. 꽂아보면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뜨고 쉐이딩이 번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워닝 메시지에서 해당 텍스처가 리니어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이슈를 찾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 혹시 sRGB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과거 CRT 모니터들이 비슷한 색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표준 RGB를 sRGB라고 지칭합니다. 사실 저도 이론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있는 편이므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겁니다. sRGB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감마 보정인데요. 자,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눈은 밝기를 인지하는 데 있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 이미지에서 윗부분의 그래프가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그래프예요. 중간은 선형, 보통 컴퓨터가 인지하는 직선의 밝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은 감마 2.2의 그래프입니다. 중간 리니어 이미지를 보면 그라데이션이 어두운 곳부터 밝은 곳까지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검은 부분이 뭉쳐져 있고 밝은 부분이 훨씬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이시죠? 반면 하단 이미지를 보면 훨씬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이렇듯 사람의 눈은 밝기를 인지하는 데 있어 비선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것이 감마 보정입니다. 어때요? 설명을 듣고 이미지를 보니 감마 보정이라는 것이 대략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모니터는 이렇게 감마 보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 역시 기본적으로 감마 보정이 된 결과물을 화면상에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컬러 맵들은 감마 보정이 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마 보정이 된 것들은 표준 RGB로 출력되는 모니터에서 제작된 텍스처이므로 기본적으로 감마 보정이 되어 있으니 언리얼 엔진 4 상에서도 이 sRGB가 체크되어 있어야 엔진에서 올바로 텍스처를 인식하겠죠. 대략 sRGB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텍스처를 확인해 보죠. 빛이 비추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검은 두 줄과 회색으로 보이는 둥근 반점들이 있죠. 이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어두운 쪽으로 카메라를 옮기면 그 부분들이 검게 보이고 확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베도 텍스처에서 픽셀의 밝기 값을 잘못 만들게 되면 이렇게 튀어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만든 알베도 텍스처가 잘못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에서 텍스처를 관찰하는 습성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둡게 만든 부분도 어둡지 않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러프니스 텍스처를 올바로 만들었는지 체크하는 것인데요. 아까 텍스처 프로퍼티에서 sRGB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을 하고요. 이 러프니스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광, 즉 앰비언트 라이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프레넬과 리플렉션 설명이 기억나시나요? 네, 러프니스 텍스처를 잘못 만들면 그 두 가지 현상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박스의 엣지 부분을 보세요. 빛이 반사되는 것이 보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만든 텍스처가 잘못 제작된 것이라면 이렇게 빛 반응이 아예 없을 거예요. 메탈릭 역시 마찬가지예요. 러프니스 텍스처를 잘못 만들면 역시 메탈릭 재질도 결코 메탈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텍스처의 기본값을 건드리는 파라미터들은 가능하면 슬라이드로 수치를 조절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텍스처는 PBR 텍스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처를 PBR 베이스로 잘 제작했다면 올바로 물리적인 반응을 하고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전과 같이 특정 레벨에 에셋을 올리고 해당 에셋이 예뻐 보이도록 따로 머티리얼로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PBR 프로젝트에서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처를 반드시 올바로 제작해 주시고 그것을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레벨에서 각 텍스처들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알베도부터 볼게요. 알베도 텍스처는 픽셀의 색상과 픽셀의 밝기 정보가 혼합된 것입니다. 때문에 색 정보만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픽셀의 밝기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구스름하고 녹색도 보이고 하는 것은 텍스처가 엔진에서 임포트 되면서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된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세요. 때문에 하단부에 이렇게 상수값으로만 된 부분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보통의 PBR 실사 프로젝트에서는 알베도 차트를 만들어 두고 그 차트에 맞춰 알베도 색과 밝기 레벨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저는 색상은 차트를 만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픽셀 밝기 레벨에 따른 차트를 만들어 아티스트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비금속은 50에서 240 밝기값, 금속은 185에서 250 밝기값. 사실 인터넷에 보면 이미 현실에서 측정한 각 재질별 알베도 기준값이 차트로 나와 있어요. 금속은 종류별로 밝기값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쇠는 198 정도의 밝기값을 가진다. 금은 얼마고 은은 얼마다. 또 비금속류는 벽돌은 얼마, 풀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평균 밝기값과 색상값이 차트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시 아티스트들은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무언가 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에 걸린다는 착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때문에 저는 위 기준값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또한 현실의 모든 색상은 혼합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색상은 여러 색이 섞여 하나의 색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텍스처를 제작할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제작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카메라를 좀 더 멀리 빼서 이 부분을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줌인을 해서 가까이서 보면 수많은 색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적인 텍스처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한 가지 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이 프랙탈 구조로 유기적으로 잘 배합된 상태로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 텍스처를 매우 자연스럽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부분들의 텍스처들이 위 밝기 레벨의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더라도 몇 개 안 되는 픽셀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튀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베도 텍스처는 반드시 포토샵에서 히스토그램을 꼭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에서 밝기에 따른 픽셀의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내가 만든 텍스처가 올바른 게 맞는지 확인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0부터 2호까지의 픽셀 밝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차트를 벗어나는 픽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텍스처의 평균 밝기 값은 얼마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보면 좌측이 뭔가 물 빠진 듯 색상이 예뻐 보이지 않죠? 이렇게 텍스처로만 보기에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측의 에셋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차이가 명확히 느껴지시나요? 네, 보통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알베도 텍스처를 만들 때 흔히 이렇게 좌측 에셋처럼 물 빠진 듯 텍스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픽셀 밝기 레벨 제한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픽셀의 레벨값 분포를 좁게 만들면 방금 보셨던 이미지와 같이 물 빠진 듯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통 저사양 PC일 경우 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언릿 상태일 때처럼 보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좌측 에셋은 뭔가 흐리멍텅하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없어 보이죠. 이렇게 최악의 경우 내가 만든 에셋이 후처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텍처의 대비값이 높게 제작하는 편이 좋아요. 저는 혹시라도 아티스트가 텍처를 잘못 제작했을 경우 약 10에서 20% 정도 픽셀의 진폭을 넓히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서브스턴스나 기타 외부 툴에서 만든 텍처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레벨 값을 조정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만든 텍처의 평균 밝기 값, 즉 미디엄 값을 기준으로 진폭을 넓혀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진폭을 적절히 넓혀주면 텍처가 더욱 선명해지고 채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채도가 올라갔다 싶으면 적절히 낮춰주시고 밝기 또한 너무 높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엄 값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알베도 텍처의 평균 밝기 값은 매우 중요한데요. 낮으면 간접광, 즉 인다이렉트 라이트에서 빛이 덜 반사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보시면 좌측이 우측에 비해 빛이 많이 반사돼서 천장에 드리워진 간접광의 세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문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베도가 어둡게 되면 그림자가 떨어지는 음영 지역에서는 반사광이 심하게 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돼요. 때문에 가능하면 알베도 텍처의 미디엄 값을 충분히 밝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리얼 문서에서 라이트매스 항목을 보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베도 픽셀 레벨 값을 제한할 때 아티스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 안부 부분의 제한을 걸어두는 것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50을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제한을 걸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회색이지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검은 옷을 만들고 싶은데 회색이라서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50은 지금 보시기에는 분명 회색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출시 시점에 반드시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스 항목에서 컬러 그레이딩 값을 수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마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후처리를 하니까 아까 물 빠진 듯 보이지던 텍처들도 색상이 살아나고 선명도가 많이 올라갔죠. 이전과 달리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부 부분을 보시죠. 어떤가요? 0부터 40 정도까지 밝기의 개조 단계를 알아볼 수 있나요? 한마디로 내가 아주 검게 보이는 복장을 만들고 싶어서 0으로 만들거나 또는 매우 짙은 회색으로 만들고 싶어서 40으로 만들어도 결국은 검은색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안부의 개조 특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50을 가능하면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은색은 상대적입니다. 매우 상대적이에요.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죠. 현실에서 완전히 검은 물체는 벤타블랙이라고 하는 인공으로 만들어낸 물체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바지를 보세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이 바지의 색을 설명할 때 검은 바지라고 퉁쳐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 검은색 티 또한 검은 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쪽 노란색 표지판의 사람 아이콘 색을 보세요. 검은색이죠. 다시 바지들을 보세요. 검은색인가요? 회색이죠? 또 다른 이미지를 보시죠. 여기 다양한 검은색류의 의상들이 보입니다. 이 옷들이 검은색인가요? 아니면 회색인가요? 네, 대부분 회색인데 우리는 그냥 검은색이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검다고 느끼는 물체는 더 검은 물체와 비교를 할 때 바로 회색이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다고 느끼는 물체는 다른 검은색과 함께 있으면 회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검은색 영역을 흰색 영역보다 더 많이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검은색 영역을 50에서 70 정도로 보라고 아티스트들에게 가이드를 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언리얼 엔진 4.15부터 기본 톤 매퍼가 변경되었는데요. 아카데미 컬러 인코딩 시스템에 일치하는 필름 톤 매퍼가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구형 톤 매퍼는 향후 엔진에서 제거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엔진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구형 톤 매퍼로 돌리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이렇게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검은색 부분이 개조 표현이 더 살아나는데요. 이전 톤 매퍼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언리얼 엔진의 톤매퍼의 동기화에 대한 것을 다룰 예정인데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를 좀 보시죠. 어때요? 하늘의 개조가 많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이전의 구형 톤매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ACS 필름 톤매퍼를 다시 켜니 방금 무너졌던 개조들이 살아났죠?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탈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탈릭 역시 저는 이렇게 아티스트들에게 차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금속은 1, 비금속은 0. 금속이 변질되었거나 먼지나 반투명한 무언가에 가려진 경우 0.01에서 0.99. 금속을 흉내내는 비금속류 0.8에서 0.99. 자, 여러분, 수많은 재질 중 메탈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아티스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메탈릭 텍스처를 흰색으로만 칠하라고 해서 칠했더니 메탈릭 부분이 검어지는데요. 너무 검어서 흰색으로 칠하지 않고 회색조로 칠했어요. 이렇게 해도 내 눈에는 메탈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올바른 PBR 반응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금속이라는 것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인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속 재질은 알베도에 주변 환경광이 혼합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실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면 금속은 디퓨즈에 주변 환경광이 스페큘러색으로 그대로 섞여 방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변 환경광이 검으면 더 검어지고 주변 환경이 밝으면 더 밝게 보이게 돼요. 엔진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환경광을 부스트업 했더니 우측보다 더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메탈릭 텍스처에 1값으로 마스킹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직하고 검고 어두워 보이는 금속이라고 해도 알베도가 절대 어둡지 않아요. 자, 동일한 알베도색, 동일한 러프인스 값을 지닌 4개의 에셋이 있습니다. 좌측은 금속, 우측은 비금속이에요. 어때요? 보시다시피 알베도를 어둡게 칠했더니 금속으로 보여지지가 않죠? 아까 알베도 항목에서 금속의 밝기 레벨 기억나시나요? 185에서 250으로 제한한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인터넷상 차트나 기타 어디에도 없는 것인데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아티스트들을 가이드하던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0부터 1까지 선형으로 값을 넣은 차트가 보이시죠? 0에서 0.8까지 금속으로 보이시나요? 거의 금속이라고 느끼기 힘들 거예요. 사실 1을 제외하고 나머지 0.85 정도까지는 금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제가 아티스트들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편이에요. 진짜 금속은 1, 금속을 흉내내는 것들은 0.8에서 0.99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라. 그 외 금속이 녹이 슬거나 변질되는 것 같은 것은 0.01에서 0.99 사이로 해도 된다. 자, 여기 이렇게 버퍼 시각화 모드에서 메탈릭 부분을 보시죠. 검은 부분은 비금속, 흰색은 금속, 점점 디더링으로 회색조로 된 수많은 부분들은 녹슨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한 자동차 관련 머티리얼을 한번 보세요. 왼쪽의 하단부는 카페인트와 같은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속과 같은 재질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부는 모두 금속이고요. 버퍼 시각화 모드로 보면 명확하게 그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속은 모두 흰색이고 금속을 흉내내는 비금속들은 회색조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금속을 흉내내는 녀석들의 알베도 값 역시 비금속 쪽 픽셀 레벨 차트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50에서 240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속을 흉내내는 녀석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 비금속류들은 메탈릭 값을 0.8에서 0.99 사이로만 해주세요. 진짜 금속과 그 녀석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려면 절대 비금속인 녀석들을 흰색으로 하시면 안 돼요. 또한 0.8 이하의 밝기 값은 금속으로 보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 언리얼 엔진 3 때처럼 스페큘러에 색을 넣으면 예쁘게 보이니까 억지로 비금속을 금속처럼 둔갑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적인 것과는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금속을 흉내내는 재질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만이 아티스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는 방식이니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러프니스로 넘어갈게요. 러프니스는 일단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이전에 스페큘러 텍스처를 만들 때의 습성만 버리면 충분합니다. 러프니스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 유무만 0과 1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는 혼란이 있어요. 너무 예전 방식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착각이 불러오는 혼란이죠. 바로 스페큘러 텍스처를 만들 때의 습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만들던 습성은 이제 버리세요. 빛을 텍스처로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러프니스는 스페큘러 텍스처가 아닙니다. 러프니스 텍스처는 이렇게 물체 표면의 거칠기 유무만 적절히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엣지를 더 어둡게 칠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부분의 물체는 특별히 엣지 부분의 마모가 심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표면과 비슷한 러프니스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텍스처를 너무 어둡거나 밝게 제작하지 마세요. 너무 어둡거나 밝으면 인다이렉트 부분, 즉 환경광이 반사되는 부분들이 예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위는 일반적인 아티스트들이 생각하는 러프니스 값일 거예요. 매트한 재질들은 많이 밝게 만들어주고 매트하지 않고 촉촉한 재질들은 많이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라이팅 환경에서는 해당 에셋들이 명확하게 빛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스페큘러 텍스처를 만들 때 빛이 나지 않는 것은 완전 검게 칠하고 빛이 날 것 같은 부분은 하얗게 칠하던 습성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인다이렉트 부분에서 러프니스 값들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지 환경광은 잘 표현되는지 또 라이트를 받을 때 표면의 느낌이 적절한지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때문에 저는 아티스트들에게 완전히 정반사 값을 가지는 0과 완전히 난반사 값을 가지는 1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가능하면 러프니스 값은 중간 톤을 지니도록 제작하시고 일반적으로 인다이렉트 부분에서 환경광이 잘 비춰지는 형태의 밝기로 세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밝은 텍스처를 이렇게 밝기 값을 조금만 줄여주면 충분히 환경광이 잘 비춰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간 범위 내에서 러프니스 텍스처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부분의 물체가 많이 거칠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 여기 제가 예제로 올려놓은 마루 바닥이 빛나는 것을 관찰하세요. 생각보다 빛을 많이 반사하고 있죠. 현실의 사물이 빛을 반사하는 것을 많이 관찰하시고 프로젝트에도 반영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예전처럼 빛 반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빛 반사가 심해할 부분은 잘 보이도록 제작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대신 PBR은 포기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물리기반 렌더링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지 과장되고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세요. 자, 러프니스 단계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라이트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에셋을 제작 후 특정 환경에서만 관찰하는 습성을 버리세요. 다시 말해 이렇게 야외 환경, 즉 디렉셔널 라이트 환경에서만 에셋을 관찰하는 습성은 매우 잘못된 상식이며 돌이킬 수 없는 습성이 됩니다. 자, 여기 씬을 보시면 리플렉션, 포인트 라이트, 스판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마지막으로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요. 각각의 라이트별 광점이 맺히는 느낌이 모두 다 다릅니다. 특히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광점이 맺히는 것이 많이 달라요. 보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뜨리니 광점이 많이 확산되어 보이시죠? 다시 줌인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실내 환경에서 포인트 라이트와 비교를 해보세요. 광점이 더 쨍하게 맺히고 더 좁고 샤이니하죠? 대부분의 에셋들은 디렉셔널 라이트 밑에서는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 환경에서만 에셋을 관찰하는 습성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든 배경이든 에셋을 제작하면 이렇게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을 번갈아 가면서 내가 만든 것이 물리적으로 올바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주세요. 보통 프로젝트의 리더들이 인게임과 근사치로 보여지는 씬을 몇 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씬에
에셋을 올리고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리더들이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해당 리더와 논의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환경에서만 예쁘게 보이도록 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에셋은 다른 라이팅 환경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정 환경에서 예쁘게 보이게 만들더라도 다른 라이팅 환경에서는 다르게 보이게 돼요. 여기 다양한 HDRI, IBL 아래에 에셋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을 해주세요. 각각의 IBL 밑에서 다 다르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 실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에셋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리더들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이미지가 좋고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피사체가 항상 예쁘게 보였으면 해. 이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 환경에서도 요렇게, 이 환경에서도 요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네, 사실적인 것을 원하는 컨펌자가 아님을 증명하셨네요. 이렇게 예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다면 피사체에 전용 라이트를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현실을 생각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배우 앞에 반사판이나 여러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에셋을 제작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에셋을 가져다 놓은 환경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서 피사체가 예쁘게 보이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PBR 프로젝트에서는 피사체에 비추는 라이트와 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컨펌자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별로 최적화 이슈로 인해 메모리량을 줄이려고 식생에 사용하는 텍스처를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줄기는 대부분 매트하니까 러프인스 텍스처를 만들지 말고 디퓨즈 R 채널에서 뽑아서 씁시다. 나뭇잎이나 풀은 노멀 텍스처가 불필요해 보여요. 러프인스 텍스처도 필요 없어 보이고 그냥 상수값으로 처리를 합시다. 등등 프로젝트별로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식생들은 올바른 PBR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가급적 모든 텍스처를 제작하고 그 텍스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널별로 콤바인 시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BR에 대해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